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일하는 직장이고요. 소위 말하는 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전업적으로 비영리 변호사 활동을 하는 사무실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지만 저는 노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동에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청년이라는 이유로 노인이라는 이유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러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냥 전체 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재 어떤 노동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철저하게 제가 현장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이 사진 아시죠? 아시나요? 네, 여기가 지금 구의역, 네, 지하철 2호선 구의역 현장의 사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포스트잇을 붙여줬는데 2016년에 한 청년 노동자가 들어오는 차와 승강장 사이에 껴서 죽는 정말 비참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사고였죠. 우리가 그를 그래서 구의역 김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김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건 유족이 그렇게 원해서 본명을 밝히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저희가 김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요. 이런 아주 아픈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그의 가방에서 뭘 발견했냐면 라면, 예, 그쵸, 컵라면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동안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면서 컵라면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사정이 알려졌고, 그게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얻으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진상이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문제의식에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이라는 걸 꾸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대책위원회에 진상조사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직접 지하철 그 현장에도 갔고, 뭐 역사에도 가고, 정말 많은 것들을 조사를 했고, 그러면서 밝혀낸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2008년, 2011년도에 대대적인 외주화 작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하철과 관련된 업무, 운전 업무가 있겠죠. 그다음에 역사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차에 대한 점검 업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승강장 문이 열고 닫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서울 지하철 공사가 정규로 고용했던 직원들이었어요. 근데 2008년, 2011년도에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람이 너무 많다,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한 구조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핵심 업무, 비핵심 업무, 숙련 업무, 단순 업무를 나눠요.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나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추측하건대 그냥 뭔가 이제 그 경영, 기획 이런 것들은 일단 핵심 업무가 되는 거고요. 현장에서 정말 기계를 다루는, 안전을 다루는 이 업무는 소위 말하는 단순 업무, 비핵심 업무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비핵심 업무,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당신들은 그런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 메트로 공사가 당신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할 수 없다고 해서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외주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고 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청업체에 서울 메트로공사가 일을 맡깁니다. 안전 업무를 맡기고 여기 구의역 김군이 담당했던 그 스크린 도어 이런 수리 업무, 점검 업무까지도 맡깁니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비용 절감이 목표였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구의역 김군과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는 옆에서 열차가 들어오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었어야 돼요. 2인 1조로 작업을 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었던 거죠. 김군은 열심히 이 승강장 문에 센서를 점검하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열차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2인 1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용 절감이 목적이어서 실제로 2인분의 급여가 하청업체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비용으로 위험한 업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메트로 공사, 서울 지하철 공사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은 어쨌든 기존에 받던 대우를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문제는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서울 지하철 공사가 그냥 인건비다라고 하면 그 인건비를 다 직원들한테 나눠줬는데 이 업무를 외주한 다음에는 하청업체에 돌아가는 소위 말하는 하청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이 한 20%가 실제 비용에서 빠져나갑니다. 인건비가 예전엔 100이라고 했다면 그중에 20%는 하청업체가 먹고 나머지 80% 가지고 주는 거죠. 그 정확하게는 예전에는 100을 책정을 했던 거는 외주한 이후에는 100이 아니라 70 정도만 책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는 새로 입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일하고 싶은 공간이 아닌 곳이에요. 위험하죠. 과로하죠. 임금은 최저임금이죠.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이냐. 소위 말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본적으로는 대학 진학이 아니라 바로 이제 취업을 목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실습을 막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군과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대거 이 업무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끌어쓰는 거죠. 그래서 김군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그 이듬해 바로 사망하는, 정말 19살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했냐면, 이거는 애초에 지하철 공사가 하던 업무였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업무다, 안전 업무다라는 것이죠. 승강장이 잘 닫고 열리는 거는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안전 업무다, 핵심 업무다. 우리가 봤을 때는 핵심 업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실 그때 뭐 지금이야 이제 합쳐지긴 했지만 그때는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소위 말하는 도시철도 공사라는 데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시철도 공사는 그 업무, 김군이 하던 업무, 안전 업무를 정규직들이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외주해야 될 업무고, 뭐가 비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고, 뭐가 도대체 정규직이 해야 되는 업무냐. 누군가는 같은 업무를 정규직으로 하고 있는데, 원래 이 업무는 정규직이 했던 업무인데, 그리고 이 업무는 지금도 너무 중요한 업무다라고 해서 저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네, 여기 표가 이게 안 나오네요. 김군과 같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실제로는 중요한 업무를 하지만 비정규직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메트로 공사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서울시와 메트로 공사에 제안을 했습니다. 이걸 받았어요. 전 시장이 받았어요. 너무 잘 됐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잘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정규직으로 채용을 했던 공사에 정규직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이 이건 불공정해. 그 사람들은 외주업체 직원이었잖아. 우리처럼 시험을 통과한 게 아니잖아. 왜 근데 그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 돼? 이건 너무 불공정해. 라고 얘기를 하고, 혹시 보이나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구호를 들고 막 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실제로 감사원에까지 가요. 감사원에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을 그냥 애초에 외주업체에 남겨뒀다면 공사가 5,590억 원 정도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하는 바람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었다. 가뜩이나 공사는 지금 적자에 허덕이는데 외주화했던 사람들, 정규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정규직하는 바람에 비용만 더 들었다. 비용 절감의 논리를 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원 보고서에 나오는 걸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요. 능력의 실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놀라웠어요. 도대체 그러면 원래 이 업무를 하던 사람들인데 이 업무 하던 사람들을 그럼 다시 다 해고하고 새로운 사람을 그 자리에 정규직하니까 다시 시험 봐가지고 뽑아야 되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원래 그 일을 하던 사람들은 그 업무 자체가 그대로 다시 지하철 공사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해고되어서는 안 되고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시험을 안 봤다라는 게 불공정하다라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공정 채용의 논리를 감사원이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 놀리게 되죠. 아시죠? 이 사람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면 그만큼 지금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취준생들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들을 정규직화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뺏고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그러한 논리를 짭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들이 다 평등의 논리로 저는 귀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평등이 무엇인가? 이 부분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거죠. 비용을 달리 지급해야 되는데 똑같은 비용을 지급하는 건 불평등해. 그러니까 불공정해도 되지만 불평등해. 그리고 능력의 어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험이라는 걸 거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대우하는 건 불평등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건 불평등해. 이게 이제 공정과 불평등이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게 불공정의 논리가 아니라 평등의 논리로 했냐라고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실제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그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단원고 3학년 3반, 4학년 7반 담임선생님 김초원, 이재 선생님이에요. 이 두 분은 소위 말하는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근데 기간제 교사였고, 근데 학생들을 구출하러 내려가는데 기간제가 어디 있고 정규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분들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정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들은 단지 기간제이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이고 국어 선생님이고 담임 선생님이고 오랫동안 행정 업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간제라는 이유로 사실 순직을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소송도 하고 싸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겼어요. 이겼다라는 것은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선생님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선생님들의 죽음을 기리겠다라고 해서 이 두 분은 순직을 인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에 보면은 이 두 분만 인정. 나머지 기간제 교사는 안 돼라고 아예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아예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또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소위 말하는 능력주의 논리, 공정 채용의 논리. 근데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기간제 교사들 당연히 시험 봅니다. 이분들 필기시험 보고요. 그리고 면접시험 보고요. 필기시험은 뭐 보기도 하고 면접시험 보고요. 그다음에 시강이라는 거예요. 강의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부에서 채용 절차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통과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기간제 교사 시험도 안 받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딱 전제를 합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해요. 왜냐면 이분들 다 시험 거쳤는데 다만 그게 필기시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막 사지선다, 오지선다의 그 시험이 아닐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채용 시험이라는 걸 거쳤는데 왜 이분들은 능력 없다라고? 그게 공정하지 않다라고 단정하는 거지. 그러면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여기 단원고 같은 경우에 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거기서 단원고에서 기간제로 일했어요. 왜냐면 그 직종 자체는 아예 정규직으로 뽑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점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요. 정규직을 안 뽑아요. 그러면 과연 정규직을 안 뽑는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 하는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인가? 그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MBC 방송작가, 보도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예요. 보도국에서 일하는 방송작가는 아침에 나오는 지금 이제 아침 프로그램 2시간짜리 MBC에서 하는 뉴스 프로그램에 기사를 쓰고 어떤 기사를 소개할지를 체크하고 매일매일 그 자리에서 현장에 정규직 주로 기자들하고 같이 막 협업을 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무조건 MBC에 출근을 해야 되고 시간 맞춰 출근을 해야 되고 그 MBC의 정규직 차장, 부장 기자들의 지휘, 감독, 승인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프리랜서예요. 법상 프리랜서, 당신들은 근로자가 아니다, 프리랜서다라고 MBC에서는 선언을 하는 거죠. 방송작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방송작가는 사실상 지금 TBS 빼고는 다 프리랜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프리랜서 말이 사실 프리랜서지 사실 해고돼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인 거거든요. 최저임금을 못 받아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프리랜서인 건데 MBC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정규직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방송작가 일자리가 줄어들어.
라는 것을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서면에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서면에다가 당신들이 만약에 정규직을 오케이 해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니들 정규직 해주면 다른 방송 작가들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거야. 라는 식으로 저는 그 논리는 모르겠는데 일자리의 논리를 여기에 가져와 쓰는 거죠. 이런 식의 논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작가는 정말 다 프리랜서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능력이 없는 건가? 이 사람들은 애초에 시험이라는 게 없어요. 정규직으로 뽑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원치 않게 프리랜서인 건데 거기에다 대고 똑같은 논리를 대는 거죠. 그리고 혹시 어떤 일 하는 사람들인지 아시나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예. 어르신들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이 안 좋은 노인들을 옆에서 철저하게 붙어서 식사도 제공해드리고 옷도 갈아입혀드리고 뭐 운동도 해드리고 말벗도 대어드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집에 가서 일을 하는 소위 말하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우리나라에 한 40만 명 돼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이분들은 평균 월급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이에요. 월 80만 원입니다. 예, 뭐 근무 시간 뭐 이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철저하게 최저임금에 맞춰져 있고 요양보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 80만 원인데 뭐 이런 식의 소위 말하는 뭐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이 뭐 간병인 뭐 이런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런 소위 말하는 보건복지 쪽에 일을 하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다 요양보호사 월 80만 원 받는 사람들과 다 똑같은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여기에 무슨 차별, 여기에 평등 이거죠. 여기에는 이제 비용의 논리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월급은 국가가 부담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는 소위 말하는 요양보험료라는 것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을 많이 주면 그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몫이 커진다. 그다음에 재정이 힘들어진다. 비용의 논리를 여기에 갖다 댑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러한 비용의 논리로 인해서 실제로는 이런 여성 노동에 대한 차별, 특히 돌봄 노동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생각을 해요. 단지 비용의 논리뿐만 아니라 이 돌봄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들은 능력 없고 왜냐면 여기는 소위 말하는 그냥 어르신들, 여성 노인들 주로는 50, 60대 이제 여성들이 이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로해요.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돌보고 하는 것 자체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사실 굳이 임금의 액수를 따진다면 사실 정말 많은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동에 대한 편견, 여성에 대한 편견, 돌봄 노동에 대한 편견, 비용의 논리가 작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만 딱 지급하는 게 그게 평등해 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는 거죠.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주노동자에 대해서 이제 사실 할 말이 많은데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싶어요.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와 내국인은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달리 정해야 된다. 지금은 모든 국적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정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했습니다. 맞아, 이주 노동자들은 우리보다 뭐 기본적으로는 뭐 능력도 없고 뭐 말도 안 통하고 뭐 숙련되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나라는 기본적으로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예컨대 뭐 8,750원 주면은 그 나라 가면은 뭐 한 3만 원 주는 거야. 뭐 이런 논리를 통해서 임금을 달리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작동이 되냐? 만약에 달리 지급하게 되면은 내국인을 뽑으려는 선호는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을 지금도 쓰고 싶어 해서 안달인데 거기다 최저임금까지 달리 책정을 하게 되면은 사실 더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마치 달리 대우하는 것이 되게 평등한 것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결국에는 그 일을 하는 모든 노동자, 내국인들의 노동자의 일자리도 불안정해지고 결과적으로는 최저한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국인들의 최저임금도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게 다 밑으로 하향 평준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이 그게 뭔가 비용의 논리에
맞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노동자들을 밑으로 떨어뜨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평등이란 무엇인가? 제가 뭐 평등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저는 직업적으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한번 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물론 모든 국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노동에서 있어서도 이 평등에 관한 조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노동자들이 서로 대등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게 전체적으로 하향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도 이런 식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기간제법, 비정규직을 일하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조문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이냐? 앞에서도 뭐 평등, 불평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좀 이따 해석을 봐야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 감사원이 그런 능력에 따른 선별 절차를 강조했던 건 뭐냐면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은 공사의 직원은 시험 성적, 근무 성적,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따라 임용돼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고 감사원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앞에서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의 실증 절차를 거쳐서 달리 대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평등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은 이게 이제 법원 판결인데 법원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그런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임용 경로의 차이에서 호봉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그래서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일반적으로 임용된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은 이것은 같은 것은 같게 애초에 공개 경쟁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 사람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달리 대우하는 게 평등한 거다라는 사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결도 있긴 해요. 이거는 꼭 차별, 평등에 관한 판결은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거죠. 이 노동관계에서의 인식. 이게 경영상권, 경영자들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그거는 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컨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를 지키냐 마냐, 내가 계속해서 일을 하냐 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경영상의 판단과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어떤 면에서는 충돌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기업이 잘 돼야 투자도 발생하고 결국에는 노동자들도 잘 된다. 그러니까 지극히 기업 중심적인 취지에서 보고 있는 거죠. 비용의 논리, 기업을 위한 이득, 그러면서 공개 경쟁 시험을 통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달리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달리 대우하는 것, 그게 오히려 평등의 규정에 부합한다. 그게 평등에 해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보는 거죠. 감사원, 법원 이런 데들이 다 이런 식으로 평등이라는 것을 왜곡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업과 국가는 이런 식으로 불평등의 논리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평등이 무엇인가? 저는 여전히 잘 모르겠어요. 평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간의 평등이라는 건 이렇게 됐다. 기존에 같이 대우해야 될 것을 비용 절감을 이유로 어느 순간 달리 대우했고 자의적인 기준으로 나누고 달리 대우했고 그러면서 그 달리 대우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 절감의 논리, 공정 채용의 논리, 그 다음에 뭐 능력주의, 일자리, 온갖 것의 이유를 대서 달리 대우하는 게 바로 평등이다. 라는 식으로 논리가 전개되어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노동자 중심이 아니라 기업과 국가 중심으로 평등의 논리를 차용한 게 아닌가 싶고 우리는 그러한 속내, 진심을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전제 하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겠는데 앞에 이제 직장갑 찔리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직장갑 찔리고는 굉장히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갑질을 없애보자 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단체인데 실제로는 활동을 딱딱하게 하지 않았어요. 노동이라고 하면 너무 엄숙하거든요. 너무 무겁고. 근데 이거를 카카오톡의 오픈 카톡방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러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도 카카오톡에 들어가서 이제 오픈 카톡방에 직장갑 찔리고라고 치면은 이렇게 사이트가 등장하고 누구나 익명으로
아이콘을 만들어서 들어와서 자유롭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걸 언론을 통해서 알리고, 그래서 직장갑 찔리고에서 했던 활동이 뭐냐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 당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고 그걸 결국에는 법에 담는 그러한 사실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딱딱하지 않은 방식으로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평등의 사례들을 엄숙하게가 아니라 좀 더 편하게 사람들이 친근한 방식으로 뭐 상담이어도 좋고 뭐 현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좀 소통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좀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해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교육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말하는 이 교육은 정말 시험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이 노동의 가치를, 이 평등의 가치를 알리는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해주시긴 해야겠지만 단지 선생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러한 교육이 그냥 학습, 홍보 이런 것들이 그냥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노동조합에 대한 굉장히 마타도어가 심했고 그걸 국정원이 주도해가지고 뭐 소위 말하는 뭐 댓글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민주노총이 아니라 민노총이라고 줄어서, 그리고 막 민노총은 귀족 집단, 뭐 귀족노조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막 시켰어요. 굉장히 학습을 잘 한 거죠. 노동조합에 대해 아주 나쁜 인식을 가지도록 학습을 잘 한 거죠. 우리는 그에 반대되는 학습을 해야 된다. 이게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암암리에 이제 스며드는 거기 때문에 교육, 다양한 방식을 통한 홍보와 교육과 학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노동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앞에 이제 그 구의역 긴군에 관한 진상조사단도 시민대책위원회라는 걸 꾸려서 이제 시민들 중심으로 꾸려졌는데, 이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그 사고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좀 조사와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들이 함께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바람인데 노동조합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같은 법률가 100명 있느니 노동조합 하나 있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해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법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법관들과 감사원, 법을 다룬 사람들의 인식이 아주 나쁜 상황에서 뭔가 법을 통해서 사회를 바꾸는 것, 평등의 인식을 확산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노동자들이 연대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노동조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떤 쟤들은 이기적이야, 쟤들 너무 시대 뒤떨어져 있어, 이런 인식이 아니라 노동조합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인식, 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노동조합이 정말 바로 서고 노동조합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있으면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에서 노동조합을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호적인 관심을 가지면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